정말 들어보니까 시장에 좋은 재료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는 그 재료들 안에서 각각 무게를 측정해서 조금 중요한 키워드부터 이야기 연결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과 본부장이 내년 유망 업종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1순위는 일단 AI 밸류체인들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2순위를 본다면 미국과 한국의 정책 모멘텀 테마죠. 조선이 함께 포함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최근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호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선주 이야기 좀 꼼꼼하게 들어볼까요? 네, 조선 굉장히 좋죠. 지금 방금 전에 이화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1위, AI에 대한 얘기도 물론 있어요. AI가 결국에는 이어지면서 뭐 반도체도 지금까지 손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반도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계속 어쨌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르는 비행기에 무리하게 탑승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물론 여기에 대한 수익도 충분히 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보자 관점에서 안정적인 키워드를 본다면 조선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조선부터 함께 시작을 할 건데 방금 이화영 MC가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때 네. 조선에 관련돼서 무언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줄 것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대체 이 트럼프가 무슨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좋은 이슈가 또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조선에 대한 얘기부터 함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조선은 어떤 산업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자, 조선업은 앞으로 2년, 3년치의 예약표, 수주 잔고라고 표현을 하죠. 예약표를 꽉 찬 이 초대형 주문 제작 공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조선에 대한 단기적으로 기대감, 뭐 오른다, 뭐 개발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 조선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에 대한 주문도 있겠지만 외국에서의 주문도 굉장히 크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이 있겠죠.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에 대해 굉장히 신뢰가 높은 편인데 여기에 대한 주문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2년, 3년치 동안 추가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아도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은 이미 주문이 많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2년, 3년 동안 놀지 않고 일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조선업은 당장에 대한 것보다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 실적에 대해 영향을 주더라. 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을 본다면 가장 먼저 주문을 받겠죠. 그 주문을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하자면 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주 잔고. 자, 이 수주 잔고가 많아지게 되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이 조선에 대한 호황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주문을 받았으면 뭐래요? 건조를 해야죠. 말리는 건조가 아니라 이 배를 제작하는 과정을 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주에 따라서 건조도 이어지게 되고 건조도 하면 뭐가 이어져요? 그 만든 배를 주문한 사람에게 갖다 줘야 돼요. 그걸 이제 인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직접적으로 매출이 확정짓게 되는 것은 이 인도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수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그게 인도가 잘 됐는지 그걸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 조선업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사이클이 이어졌냐 어떤 사이클로 볼 수 있냐라고 봤다면 자, 조선에 대한 키워드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조선을 공략한다? 그럼 이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선소.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조선에 대한 사이클을 간단하게 봤는데 여기에도 나타나요. 수주 잔고 그리고 선가. 이 선가가 무슨 얘기냐면 배 가격이에요. 이 값이 싼 배도 있겠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도 있거든요. 고부가 가치 선박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비싼 배예요. 비싼 배. 배를 하나 만들더라도 싼 배를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배를 우리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박 하나만 만들어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도크나 인력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같은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도크에 대한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MRO, 정비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배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단순하게 뭐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비싼 배들이 있겠죠. 자, 근데 그런 비싼 배들을 한번 쓰고 나면 얘네들이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노후화되는 과정들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유지해서 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정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이 정비 과정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판매 이후 정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매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조선 시장에서는 MRO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핵 잠수함이라는 얘기인데요. 핵 잠수함. 이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고부가 가치 선박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요즘에 이게 왜 뜨고 있냐? 아시겠지만 이 에이펙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핵 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핵 잠수함 관련주들이 또 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또 영향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조금 있다가 황금함대에 대한 얘기를 할 테지만 그 안에서도 핵 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핵 잠수함은 원자력, 방산, 조선, 그리고 외교까지 모두 다 겹쳐지게 되는 국가급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황금 함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에 대한 연결 관계를 본다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이었잖아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 선물 보따리 들고 온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황금 함대입니다. 이게 뭐냐?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잠수함 등을 여러 개로 하나로 묶어서 운행하는 것을 이제 함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 황금 함대를 만드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뭘 주문을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게 됐어요. 자, 트럼프급 전함 20에서 25척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무인 선박까지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요즘에 참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박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걸 모두 합쳐서 몇 척을 건조하느냐? 280척에서 300척가량의 배를 만들어야 되는 이 업무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그겁니다. 국가를 통째로 계약하는 패키지다, 풀 패키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모든 것을 합쳐서 300척이 넘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함대를 만들 것이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왜 직접 안 만들고 우리나라랑 이렇게 서로 같이 만들려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이 조선의 기술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대적 관계잖아요.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미국이 조선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해군에 대한 이 국방력을 계속 꾸준하게 올려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이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격차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선 이 조선의 기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업무 협약을 맺어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황금함대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본다면 이 선체, 배 몸통을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배 몸통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충분히 만들 기술력을 갖고 있고, 미국이 당장 필요한 건 새로 짓기만이 아니라 고치기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됐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치기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핵 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도 나오게 돼요. 핵 잠수함은 조선과 원전의 종합전이다. 우리가 이제 조선과 원전에 대한 두 가지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국과 기술을 교류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안정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핵 잠수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핵 잠수함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대체 핵 잠수함이 뭘까?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가장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이영임 씨. 네. 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아쉽게도 2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에서 2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등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1등은 굉장히 여유롭게 공부를 해서 맨날 1등을 해요. 근데 이영임 씨가 2등을 하다가 이제 1등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나 이제 따라잡을 거야 라고 하는데, 1등은 숨겨둔 무언가가 있어요. 오. 그러면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쵸. 1등은 내가 굉장히 여유롭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숨겨둔 무언가도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이 핵 잠수함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핵 잠수함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연료 걱정 없이 들키지 않고 숨어있는 전략 카드라는 얘기예요. 자, 과거에는 항공모함이나 수상함 중심의 함대가 좀 만들어져 있다면, 지금은 누가 먼저 못 보게 숨어 있나,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쉽게 풀어드리자면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전쟁. 자, 전쟁이 계속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는 잠수함이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섭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핵 잠수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연료 공급이나 뭐 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올라와야 돼요. 수면 위로. 근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 바다 아래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들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략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자,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거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볼 거예요. 차트 안에는 첫 번째 황금선이 있어요. 황금선. 이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황금선과 그 올바른 길에 탑승을 잘 했는지를 알려주는 이 길에 대한 신뢰도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하나오션도 두 가지의 지표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지 못했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에 올바르게 올라타면서 동시에 너 이제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어 라고 이정표까지 안내해 주니까 주가가 이때 당시에 얼마였을까요? 2만 원대였죠.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불과 2년 사이에 올랐다는 거예요. 2년 사이. 굉장히 잘 올랐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종목들 사실 이렇게 이쪽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언제 오를까? 어디서부터 오를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이 황금선과 이정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황금선과 이정표만 딱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종목도 어떤 종목이냐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조선기업 중에 3사잖아요. 자, 이 대표적인 대형주들의 공통점이 모두 다 황금선을 기반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황금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에 올바르게 올라타면서 이정표까지 나타나게 됐고 그 뒤로부터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황금선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오늘 차트의 특징입니다. 조금 있다가 2부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함께 공부를 해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 더 이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요, 우주의 기운을 가득 담아서 우주항공 관련주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요, 일단 최근 줄줄이 신고가에 또 상한가 랠리 이어가기도 했잖아요. 이쪽이 연속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시장에 대한 인기. 시장에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로봇,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 있죠. 그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지만 그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우주항공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의 특징으로 본다면 뭐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류 사회로서 사실상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우주잖아요, 우주.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주항공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사실 제가 이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는 11월 달 말부터 아마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누리호 발사 시험 자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제가 봐야 되는 종목들과 어떤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었어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도 또 우주항공을 갖고 나왔습니다. 왠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항공이 지금부터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로켓에 대한 발사뿐만이 아니라 이 로켓가 발사가 되면서 로켓의 발사에 대한 의미를 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택시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그 안에 이 승객이 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로켓도 발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로켓가 발사가 되면서 그 안에 승객, 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성이. 자,
직접적으로 이 우주항공 산업의 매출처로서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 승객인 위성들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주항공에서의 위성통신. 자, 이 위성통신이 왜 중요하냐? 네 가지 이유를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위성통신이 우주에서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는지 반대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일단 우주에서 이 위성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로켓이나 위성에 대한 실시간 제어가 어려워져요. 두 번째, 항공기에 대한 위치와 통신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위성에서의 데이터 전송도 역시나 안 되겠죠. 자, 지구 관측이나 우주 탐사 통신도 역시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 통신이 있어야 이 네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비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핸드폰이 안 됐잖아요. 전파가 안 터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비행기에서도 전화가 되고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도 전화가 돼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파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지상에 꼽혀져 있는 이 전파를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하늘에 있고 배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파가 안 터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위성에서 우주에서 발사되는 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파를 통해서 배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고 비행기에서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성 통신에 대한 부각이 계속 될 거란 얘기죠. 자, 과거와 현재 위성 통신의 차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위성 수도 굉장히 적었고요. 거리도 위성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길 확률도 굉장히 높았겠죠. 세 번째, 그 속도도 굉장히 느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위성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만 주로 사용을 했겠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저궤도로 위성을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스페이스 X예요. 스페이스 X. 자, 특히나 저궤도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지구와 가까워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위성수가 적어요? 아니에요. 자,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스페이스 X에서 지금까지 이 위성을 올려놓은 개수가 이제 10,000대가 넘어간대요. 자, 그만큼 위성 여러 개가 촘촘하게 서로 이어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끊길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주항공이 이렇게까지 부각이 되는 이유가 사실상 위성통신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이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라는 이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스페이스 X가 대체 얼마만큼의 규모이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큰 흐름을 보일까? 이영임 씨. 네. 테슬라의 시가총액 얼마일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 자, 전 세계에서 모든 기업들이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테슬라는 몇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기업이요? 네, 수준을 매겼을 때요. 한 2위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비슷해요. 10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10위 네. 안에는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잘 이제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그 10위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자, 이 스페이스 X가 지금 IPO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와 맞먹는다. 테슬라와. 그냥 시장에 상장되는 것 자체로도 테슬라와 마찬가지 비슷한 규모의 기업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 난 이제 안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기업인데 테슬라는 누구라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비슷한 영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더라. 자, 저궤도 위성 수천 개, 이제 10,000개가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제가 여기다 아래도 써놨지만 현재까지 10,000대 이상이 지금 위성이 발사가 됐고요. 장기적으로는 40,000대 이상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목표. 전 세계 인터넷을 커버할 정도로 현재 IPO에 대한 공식화 과정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 페이지만 보면서 차트를 좀 볼 건데, 자, 우주항공 테마 이제 산업으로 격상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항공을 얘기할 때 테마로서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산업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스페이스X가 정상적으로 상장이 된다면요. 자,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더라.
마지막으로 관련 기업의 재평가 가능성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차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올랐냐 그걸 이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기존엔 이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보였거나 황금선에서만 잘 지지를 받아주던 움직임을 만들어졌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을 기반으로 잘 버텨주니까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냐? 10만 원대였어요. 10만 원대. 자, 이 10만 원대의 주가가 2023년도 초였습니다. 23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 112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10배가 넘게 올랐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11월 25일에 방송 보물지도로 공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지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자, 이렇게 흐르던 종목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라인은 이때입니다. 이때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께 이거 이제 같이 공부도 해보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11월 말부터 여러분들께 우주항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 주가가 6천 원대에 불과했다면 최근 들어서 12,000원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마지막 첫 번째 보물지도.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또 다른 보물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드렸던 보물지도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인데, 자, 간단하게 이 종목은요, 핵심 부품의 납품 기업의 단조 제품을 16개를 공급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황금선 기반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가 이제 황금선 기반으로 올라탔고 지금 황금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여기 라인을 이제 지켜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지금 제가 황금선과 이정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풀어드렸는데, 조금 더 이 지표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나도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꼭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중심 키워드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된 눈여겨볼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이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요약해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